오늘은 제가 자전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5가지 꿀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팁은 나한테 맞는 자전거를 사는 겁니다. 이게 자전거가 로드사이클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물론 이거는 제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종류 정말 많거든요. 뭐 따릉이부터 시작해서 하이브리드, 로드사이클, 산악자전거, 미니벨로, 그래블 자전거, 뭐 이런 종류가 정말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자전거를 왜 타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목적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자전거들이 나한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샤프해 보이고 싶고 조금 빨리 달리고 싶고 좀 멋있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악자전거에서 로드사이클로 넘어온 거지만, 우리 집 주변의 자전거 도로는 자갈도 너무 많고 노면이 상태가 정말 별로다 라고 하신다면 사실 로드사이클은 그렇게 좋은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께는 차라리 뭐 그래블 자전거나 산악자전거, 이런 타이어가 조금 더 도톰하고 마찰력이 조금 더 많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그리고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서 승차감이 좋은 자전거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적합한 옵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출퇴근을 좀 자주 해야 되고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미니벨로, 접이식 자전거가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접을 수 없는 자전거들은 지하철에 들고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버스는 당연히 더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자전거를 사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따릉이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좀 적재적소에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입문의 창구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뭐 따릉이 타고 산을 탈 수는 없을 거야, 그죠?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두 번째는 이런 간단한 먹을거리들을 챙겨 다니는 거예요. 자전거가 짧게 타면 체력 소모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리가 길어지고 시간이 늘어나면 정말 빨리 배가 고파집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어찌됐든 페달을 굴려놓으면 어느 정도는 스스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뭘 챙겨 먹는 걸 까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 자전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오늘 내가 여기 가서 이거 먹고 돌아와야지 라고 목표 지점까지 가서 뭔가를 번듯하게 먹으려고 하시지, 그 사이에 뭔가를 채워 넣으려는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봉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시면서 계속해서 내 체내에 있는 지방을 조금씩 연소를 해가면서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자전거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태울 지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태울 연료가 없으니까 자꾸 제 살 뜯어먹기처럼 태우면 안 되는 걸 자꾸 태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배고픔이 커지고 결국에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뭐 초코바나 그런 에너지바 같은 그런 작은 것들로 채워 넣어도 충분히 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진짜 번듯하게 반드시 한 끼를 다 먹고 소화를 다 시키고 이게 에너지원으로 돌아설 때쯤에나 여러분들이 라이딩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전거를 평소보다 멀리 타실 때는 반드시 이런 간식류들을 챙겨 가셔야 됩니다. 젤리도 좋고 초콜릿도 좋고 에너지바도 좋고 다양한 형태의 간식들을 챙겨서 자전거 타시는 도중에 멈춰서 하나씩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좋은 빕숏을 구매하는 겁니다. 자전거 탈 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안장 통증이거든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아무래도 자전거 자체도 딱딱하고 안장도 딱딱하다 보니까 조금만 타도 엉덩이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패드 바지인데요. 이렇게 멜빵이 있는 아이들을 빕숏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안에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딩을 하실 때 여기에 엉덩이가 올라가게 되고 어느 정도 쿠션의 효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통증에 심하게 노출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브랜드마다 이렇게 패드의 형태도 다르고 패드에 투자하는 그런 금액도 다르고요. 패드의 모양도 두께감도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한 가지만 사실 거라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가장 좋은 빕이라고 하는 브랜드들을 구매하시는 걸 저는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빕이 제가 방금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지금 이제 빨아서 말리고 있는 아소스라는 브랜드의 빕인데요. 잘 보시면 이 패드는 조금 오돌토돌한 느낌이 좀 있죠. 다른 브랜드들은 이렇게 매끈한 디자인이라면 이 라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패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패드가 어느 정도 그래도 두께감이 좀 있어야지 체중이 조금 나가는 분들이 앉았을 때도 이 패드가 어느 정도 이 체중을 좀 버텨줄 수 있고, 그리고 두께가 두껍다고 해도 좋은 패드를 쓰지 않으면 그 두께가 그냥 그대로 눌려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체중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탄성이 있는 패드를 또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전거 빕숏은 정말 비싼 제품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델만 해도 거의 한 40만 원에 육박하죠. 그런데 이걸 한 2년 정도 입는다고 생각을 하면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쓰게 되고 매달 뭐 한 15,000원쯤 되려나요? 그 정도 계산 나오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그 매달 15,000원을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통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물론 통증이 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락한 라이딩을 더 길게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자전거 시작할 때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좋은 빕숏을 사는 행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팁은 자전거를 이 창가에 두지 않는 겁니다. 자전거를 구매하고 집에다 가져와 보면 진짜 자전거 보관할 곳이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본가에 가족들이랑 같이 살 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방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원룸에 자전거를 보관을 하려고 하니까 벽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자전거를 자꾸 창가에 보관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자전거는 계속해서 불필요한 햇빛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타이어의 경화나 자전거 프레임 또는 바테이프의 수명이 굉장히 빨리 깎여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체 주기가 더 빨라지겠죠? 그럼 사실 더 오래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주의로 자꾸 소모품 교체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라면 이 창가보다는 최대한 그늘진 곳, 그리고 이왕이면 바람이 조금 잘 통하는 곳에 저는 자전거를 보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정색 프레임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데, 색깔이 있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시간 햇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장만한 나의 이 소중한 로드사이클을 오랫동안 타시려면 최대한 햇살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좋은 구동계에 집착하지 않는 건데요. 저는 로드사이클을 시마노 105 등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로드사이클을 입문하던 시기에도 이 105는 전문 로드사이클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등급이었어요. 그 아래 등급들은 이 친구 아직 자전거 좀 간보고 있나 보다 였지만, 105부터는 이 사람 로드사이클 진심으로 타려고 하나 보네 하는 그런 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105 등급으로 입문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울테그라 그리고 듀라이스가 버티고 있잖아요. 기계식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전동 구동계도 같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4단계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 좀 로드사이클 진심으로 타보려고 하는데 저 좋은 구동계들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DI2 전동 구동계들은 케이블로 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눌러서 변속을 하는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결국 저는 울테그라 DI2로 올라왔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의미였나 싶기는 해요. 물론 제가 좋은 장비를 썼다는 점에서 기분은 좋았던 거지만, 그게 정말 저의 라이딩에 큰 도움이 되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기분이 좋아서 자전거를 많이 타러 나갔던 거고, 많이 타다 보니까 그냥 실력이 조금 늘었다 정도인 건데, 이 좋은 구동계는 사실 거기까지밖에 못 해줘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등급의 구동계가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구동계가 새롭게 출시될 때마다 그걸로 바꾸는 건 아니니까 해당 모델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완성차를 샀는데 그 등급이라면 그냥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바꾸면 되는 거고,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정확히는 자전거를 즐기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구동계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사실 그 구동계 업그레이드 할 돈으로 저라면 옷이라도 조금 더 사봤을 수도 있고요, 지방 투어를 가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제 삶에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줄 수도 있었던 건데, 그 좋은 구동계, 사실 정확히는 제가 치폴리니 프레임을 이제 조립을 시작하면서부터 프레임이 치폴린인데 구동계가 105면 너무 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을까? 소위 그 짜세가 안 나는데? 하면서 제가 이제 울테그라로 올라갔던 건데, 지금의 저라면 전혀 그런 부분 개의치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구동계 잘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처음 시작했던 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라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5가지 말고도 돌아가면 내가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지 라는 것들 정말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정도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처음 자전거 입문하던 시기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건 꼭 할 거다 라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또 재미있는 소통의 장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은 분들 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bye guys. 처음에 사이즈가 잘 맞는 걸 사는 거? 왜냐면 나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든 제일 작은 것도 어찌 보면 클 수도 있는데 예쁜 걸 샀어. 내 눈에 예쁜 거. 실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앞에서 여기서 실수를 다 하고 나는 보고 따라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약간 자전거 잘 타는 지인 데리고 있으면 좀 좋다? 있지. 그 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도움이 되지. 그래서 여기 처음 시작할 때 다 알려준 것도 다 배웠던 거. 먼 길 돌아가지 않았지. 먼 길 돌아가지 않아. 맞아. 같이 타는 맞아. 사람이 중요한 거 같아. 맞아. 좀 엄격하더라도. 앞 사람이 간 길. 여기 엄청 엄격하죠. 그러니까 나도 엄격하게 배웠어. 어떻게 팽라이딩 해야 되는지, 다운힐 할 때는 드랍을 잡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드랍을 잡았더니 다른 여성 라이더들하고 좀 다르게 드랍 잡는 게 두렵지 않아. 그리고 처음부터 다운힐도 라인 잡는 걸 배우고, 그리고 자전거 정비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도 습관이 생겨. 털비 형도 그런 거 있어요? 뭔가 내가 다시 자전거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반드시 한다 하는 거. 약간 그 정답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무조건 이 가격대 이거 제일 좋던가, 아니면 뭐 제일 좋은 거 이런 거 한 번에 해라.
나는 그렇게 뭐 돈이 없어서기도 한데 못하긴 했는데 이거저거 해보고 오히려 좀 기회비용이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날려봤으니까 또 아는 것도 맞아. 있고 오히려 그때가 제일 재밌기도 했고 맞아. 그때는 5만 원짜리만 받고도 좋았는데 나중 가면 이제 1,000 들여 받고도 감흥이. 그게 덜해지니까